옛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월화부인이라 불리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화부인은 4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그녀의 권세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이 마을의 지주로서 100석이 넘는 비옥한 땅을 소유한 부자였지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남편마저 오랜 병치레 끝에 세상을 떠나자 월화부인은 홀로 가문과 광활한 농토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웅천 김씨 가문의 딸로 태어나 18배 이웃 고을 양반가의 외아들과 혼인하였으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마저 병약해지자 그녀는 연약한 교수에서 점차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여장부로 변모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병석에 누워있던 10년 동안 월화부인은 홀로 모든 집안일을 처리하며 재산을 더욱 불려나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과부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가문을 더욱 번창시켰습니다. 월화부인은 풍채가 당당하고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희었으며 나이가 들었음에도 피부가 맑고 눈빛이 깊어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특하여 집안일뿐만 아니라 농사일에도 밝아 소작인들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답니다. 마님,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수확이 변변치 않습니다요. 소작료를 조금만 깎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뭄이 심한 것은 내 눈으로도 보았네. 하지만 자네 노는 개울가에 있어 물이 모자랄 리 없었을 텐데. 이처럼 월화부인은 농사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소작인들은 감히 거짓을 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 없는 지주는 아니어서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깎아주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과부나 의지할 곳 없는 고아에게는 유독 관대했으니 이는 그녀의 외로운 처지를 투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기 월화 마님 오신다. 어서들 허리 굽혀라. 월화부인이 마을에 나타나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굽실거리며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한해 농사가 좌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마님, 올해는 장마 때문에 농사를 망쳤습니다.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힘드니 제발 소작료 좀 깎아주십시오. 딱한 사정은 알겠다. 어쩔 수 없지? 올해는 쌀 2말만 덜 내게. 대신 내년에는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이야. 이렇게 월화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과부로 지낸 10여 년 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철저히 단속하며 세간의 험담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 영원히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인한 그녀라도 밤이면 빈 이불을 부여잡고 한숨 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장정, 석철이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석철은 마을에서 소문난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는 30에 가까웠고 어깨는 산처럼 넓었으며 팔뚝은 아름드리 나무 기둥처럼 굵었습니다. 키는 6척 거구였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의 눈매는 매처럼 날카로웠지요. 심지어 황소도 혼자서 들어 올린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석철은 어린 시절 큰 홍수로 부모를 잃고 외삼촌 댁에서 자라며 말수가 적어졌지만 그 대신 묵묵히 힘을 키웠습니다. 15세 이미 어른 장정 둘의 몫을 해냈고 성인이 되자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석철이 녀석 봤나? 어제는 혼자서 김서방네 묵은 참나무를 베어 옮겼다더군. 허, 그놈 힘이야말로 소 10마리는 될 게야. 성인장정 여럿이 붙어도 힘든 일인데 말일세.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도 석철은 그저 쑥스러운 듯 웃을 뿐 자신의 힘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됨도 착하여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아이들에게는 다정했습니다. 틈만 나면 나무 장난감을 깎아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지요. 석철이 아재. 오늘은 무슨 장난감 깎아 오셨어요? 오늘은 소 1마리씩 깎아왔단다. 자, 하나씩들 가져가려무나. 와, 석철이 아재가 최고예요. 석철은 아이들이 귀여운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부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막에서 타지 장사꾼들이 마을 처녀를 희롱하자 석철이 벌떡 일어나 그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보시오들. 남의 마을 귀한 처자를 함부로 대하면 어쩌자는 거요. 뭐, 이 촌놈이 어따 대고 간섭이야. 촌놈이라니. 내 주먹 맛이 보고 싶은 모양이구먼. 장사꾼 하나가 주먹을 들었다가 석철의 주먹 한 방에 주막 밖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석철이 총각, 진정하게. 그러다 오늘 초상 치르겠네. 허, 석철이 덕분에 우리 마을 처녀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으니 다행이지. 그 힘을 좋은데 쓰는 녀석이라 더 고맙고. 그는 이웃 돕는 일에도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안일을 돕는데 열심이었지요. 이복의 석철이, 우리 집 지붕이 새는데 좀 봐줄 수 있겠나? 이 늙은이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구먼?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든든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이 늙은이가 살아갈 맛이 나는구먼? 이처럼 석철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주는 착한 청년이었고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석철이 월화 부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석철은 22살 되던 해 이웃 마을의 어여쁜 처녀 연화와 혼인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연화는 남편보다 3살 어렸지만 부지런하고 살림 솜씨가 좋아 그들의 집은 늘 정갈했습니다. 얼굴이 곱고 성품은 온순하면서도 현명한 여인이었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지극히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 저물녘 석철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연화는 언제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오늘은 유달리 늦으셨네요. 아이고, 김서방네 소가 아파서 좀 도와주다 보니 해가 다 졌구려. 배고프실 텐데 어서 드세요. 오늘은 산에서 캔 고사리로 나무를 묻혔답니다. 어쩜 이리 맛깔나게 차렸소. 내복에 자네 같은 아내를 만났지. 힘든 농사일도 자네 얼굴 생각하면 견딜 만하다오. 아이, 참, 또 그런 말씀을. 어서 밥이나 드세요. 소박한 밥상이라 미안할 뿐이에요. 무슨 소리. 자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두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석철도 마을 지주인 월화 부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 역시 월화 부인의 땅을 소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석철은 월화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런 곳에서 뵙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시지? 오, 석철이 아닌가? 요즘 농사는 잘 되어 가는가? 예, 마님 덕분입니다. 마님께서 주신 땅이 기름져서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먼.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님. 오히려 마님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밤낮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앞으로도 일 잘하고 아내도 잘 보살피게. 한편 월화 부인은 마을 행사 때마다 묵묵히 일하는 석철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젊은 사내의 건장한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남몰래 설레었지요. 하지만 과부의 신분으로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초겨울날 월화 부인이 석철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네. 월화 부인은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방 안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어 올렸지요.
부르셨습니까? 많이, 그래,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생겼네. 월화 부인은 잠시 석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고리짝 하나 메고 내 친정에 좀 다녀와야겠네. 친정아버지 생신이라서 말이야. 석철은 얼떨결에 심부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을 지주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아침 일찍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날이 밝자마자 우리 집 앞으로 오게나. 길이 머니 일찍 출발해야 할 걸세. 집으로 돌아온 석철은 아내 연화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연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 추운 겨울에 그 먼 길을 가셔야 한다니요. 날씨도 좋지 않은데? 어쩌겠소. 마님 부탁인데. 하루만 다녀오면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그래도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길에서 배고프면 드시고요. 연화는 작은 보따리에 찐 고구마와 메밀전을 싸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튿날 새벽, 석철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월화 부인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게, 석철이, 이것을 좀 메어주게나. 월화 부인이 가리킨 것은 큼직한 고리짝이었습니다. 석철이 들어보니 꽤 무거웠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많이, 친정아버지 생신 선물로 드릴 비단옷과 양식이라네. 자, 그럼 출발하세. 석철은 고리짝을 등에 짊어지고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발목까지 빠지는 폭설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날씨를 어쩌면 좋을꼬.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기는 어렵겠구먼. 월화 부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석철은 억센 다리로 눈길을 헤치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눈 때문에 발걸음은 점점 더뎌졌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에야 갯나루 근처의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이복의 석철이, 날이 어두워 더 가는 것은 무리일 듯싶네. 오늘은 이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야겠네. 월화 부인이 주막으로 들어가자 주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이런 날씨에 어디를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러게 말일세. 친정에 가는 길인데 눈 때문에 발이 묶였네. 방은 있는가? 아이고, 어쩌죠. 방은 2개뿐인데 한 방은 이미 찼고 남은 방은 하나뿐입니다요. 괜찮네. 우린 모자지간이니 한 방에 묵어도 되네. 석철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월화 부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잣말. 그래. 월화 부인께서는 나이가 많으시니 어머니처럼 생각하면 되겠지. 둘은 함께 방으로 들어가 뜨끈한 국밥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석철은 추위를 달래려 막걸리 한 사발을 마셨습니다. 뜨뜻한 방에 들어오니 피로와 술기운이 겹쳐 석철에게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옷을 입은 채로 방구석에 쓰러져 인해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월화 부인은 잠든 석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튼튼한 팔뚝과 넓은 가슴을 보며 그녀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혼잣말, 이런 젊은 사내가 내 곁에 있었다면? 마음속 오랜 갈증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로 지낸 긴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었습니다. 혼잣말, 딱 이번 한 번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월화 부인은 스스로를 설득하며 조심스럽게 석철에게 다가가 그의 바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석철은 이상한 낌새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고 놀랍게도 치마를 벗어 던진 월화 부인이 그의 그것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석철이 벌떡 일어나자 월화 부인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 좀 살려주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미천한 놈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네. 지금 나는 그저 외로운 여인이고 자네는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내일 뿐이야. 월화 부인은 석철을 와락 껴안고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석철의 머릿속에는 아내 연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월화 부인의 열정적인 모습에 점차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든든한 사내를 만나다니.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이구려. 석철도 점차 몸이 달아오르며 본능적으로 월화 부인에게 응했습니다. 둘은 밤이 깊어가도록 뜨거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새벽녘 잠에서 깬 석철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잣말. 아이고, 이를 어쩐다. 아내에게는 무슨 변명을 해야 한단 말인가? 눈은 사흘 동안이나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은 주막에서 사흘 밤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정을 나누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월화 부인은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복의 석철이 이번 길이 비록 눈 때문에 길어졌지만 자네 덕분에 즐거웠네. 진심으로 고맙다. 마을에 도착하자 월화 부인은 석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곧 다시 부를 테니 기다리고 있게. 집에 돌아온 석철은 아내에게 눈 때문에 길이 막혀 늦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여보, 걱정 많이 했어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석철은 아내를 끌어안으며 깊은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월화 부인이 다시 석철을 불렀습니다. 안방에는 씨안타를 고아놓고 술상까지 차려져 있었지요. 어서 오게, 석철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다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일개 소작인일 뿐입니다. 그 말은 전에도 들었지? 하지만 자네도 나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네. 어서 들어와 문 닫게. 그날 밤 뜨거운 정을 나눈 후 월화 부인이 속삭였습니다. 자네 없이는 이제 못 살겠네. 알겠나. 이 몸은 이제 자네가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녀는 자신의 기구한 삶을 토로하며 석철 덕분에 비로소 여자가 된 것 같다고 눈물 지었습니다. 마님, 저는 이미 아내가 있는 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은 걱정 말게. 아무도 모를 테니. 자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자네 가족을 잘 돌봐주겠네. 내년부터 소작료도 줄여주고 땅도 더 떼어주지. 석철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석철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밤이면 월화 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월화 부인은 석철이 찾아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술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둘의 관계는 깊어졌고 월화 부인은 점차 석철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것이냐? 왜 이리 늦어 내 속을 태우게 만든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마님.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만. 집안일이 그리 중하더냐? 내가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석철은 월화 부인의 집착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현명한 아내 연화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혼잣말, 여보의 얼굴에 그늘이 가시질 않는구나. 밤마다 어디를 다녀오시는 걸까? 어느 날 밤, 연화는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월화 부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지만 이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좋을 게 없다. 남편은 쫓겨나고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게 될 뿐. 연화는 눈물을 삼키고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월화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인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마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제 남편을 귀히 여기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월화 부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했습니다. 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마님, 저는 마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남편을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연화의 당돌한 제안에 월화 부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마님 댁에 하룻밤 머물 때마다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주십시오. 그리 해주신다면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마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월화 부인은 분노 대신 연화의 지혜와 담대함에 감탄했습니다. 좋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대신 이 일은 우리 셋만의 비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 기묘한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로 석철은 정해진 날에 월화 부인의 집을 찾았고 매번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받아왔습니다. 이 이상한 관계는 세 사람 모두에게 나름의 만족을 주었습니다. 월화 부인은 외로움을 달랬고 석철은 쾌락과 함께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위안을 얻었으며 연화는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월화 부인은 나이가 들었고 석철의 젊음도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어느 날 월화 부인이 석철을 불러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석철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네. 자네를 붙잡아두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겠구먼. 그동안 고마웠네. 이제는 자네 가족에게 더 충실해야 할 때야. 듣자 하니 자네 아내가 또 아이를 가졌다더군. 월화 부인은 그동안의 담례로 석철의 가족에게 논 두마지기를 물려주고 소장료도 평생 절반만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월화 부인은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한양으로 떠났고 석철과 연화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월화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유품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연화에게 쓴 편지가 들어있었지요. 연화에게.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바로 내게서 왔노라. 분노 대신 지혜를 선택한 너의 모습에 이 늙은 여인의 가슴은 깊은 울림을 얻었단다. 나는 남의 남편을 빼앗았으나 너는 더 큰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냈지. 부디 너희 부부가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라네. 내가 남긴 땅 중 가장 좋은 논 5마지기를 내 이름으로 남겨두었으니 이는 너희 지혜와 용기에 대한 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니라. 부디 받아주어라. 연화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철도 옛 기억에 잠겼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으로 기이한 인연을 맺었구려. 그랬지요. 하지만 그 덕에 우리 가족이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어쩌면 마님의 외로움이 우리에겐 큰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옳고 그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욕망,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옛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월화 부인이라 불리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화 부인은 4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그녀의 권세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이 마을의 지주로서 100석이 넘는 비옥한 땅을 소유한 부자였지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남편마저 오랜 병치레 끝에 세상을 떠나자 월화 부인은 홀로 가문과 광활한 농토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웅천 김씨 가문의 딸로 태어나 18배 이웃 고을 양반가의 외아들과 혼인하였으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마저 병약해지자 그녀는 연약한 교수에서 점차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여장부로 변모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병석에 누워있던 10년 동안 월화 부인은 홀로 모든 집안일을 처리하며 재산을 더욱 불려나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과부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가문을 더욱 번창시켰습니다.
월화 부인은 풍채가 당당하고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희었으며 나이가 들었음에도 피부가 맑고 눈빛이 깊어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특하여 집안일뿐만 아니라 농사일에도 밝아 소작인들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답니다. 마님,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수확이 변변치 않습니다요. 소작료를 조금만 깎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뭄이 심한 것은 내 눈으로도 보았네. 하지만 자네 노는 개울가에 있어 물이 모자랄 리 없었을 텐데. 이처럼 월화 부인은 농사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소작인들은 감히 거짓을 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 없는 지주는 아니어서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깎아주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과부나 의지할 곳 없는 고아에게는 유독 관대했으니 이는 그녀의 외로운 처지를 투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기 월화 마님 오신다. 어서들 허리 굽혀라. 월화 부인이 마을에 나타나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굽실거리며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한해 농사가 좌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마님, 올해는 장마 때문에 농사를 망쳤습니다.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힘드니 제발 소작료 좀 깎아 주십시오. 딱한 사정은 알겠다. 어쩔 수 없지? 올해는 쌀 2말만 덜 내게. 대신 내년에는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이야. 이렇게 월화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과부로 지낸 10여 년 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철저히 단속하며 세간의 험담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 영원히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인한 그녀라도 밤이면 빈 이불을 부여잡고 한숨 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장정, 석철이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석철은 마을에서 소문난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는 30에 가까웠고 어깨는 산처럼 넓었으며 팔뚝은 아름드리 나무 기둥처럼 굵었습니다. 키는 6척 거구였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의 눈매는 매처럼 날카로웠지요. 심지어 황소도 혼자서 들어 올린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석철은 어린 시절 큰 홍수로 부모를 잃고 외삼촌 댁에서 자라며 말수가 적어졌지만 그 대신 묵묵히 힘을 키웠습니다. 15세 이미 어른 장정 둘의 몫을 해냈고 성인이 되자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석철이 녀석 봤나? 어제는 혼자서 김서방네 묵은 참나무를 베어 옮겼다더군. 허, 그놈 힘이야말로 소 10마리는 될 게야. 성인장정 여럿이 붙어도 힘든 일인데 말일세.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도 석철은 그저 쑥스러운 듯 웃을 뿐 자신의 힘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됨도 착하여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아이들에게는 다정했습니다. 틈만 나면 나무 장난감을 깎아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지요. 석철이 아재. 오늘은 무슨 장난감 깎아 오셨어요? 오늘은 소 1마리씩 깎아왔단다. 자, 하나씩들 가져가려무나. 와, 석철이 아재가 최고예요. 석철은 아이들이 귀여운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부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막에서 타지 장사꾼들이 마을 처녀를 희롱하자 석철이 벌떡 일어나 그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보시오들. 남의 마을 귀한 처자를 함부로 대하면 어쩌자는 거요. 뭐, 이 촌놈이 어따 대고 간섭이야. 촌놈이라니. 내 주먹 맛이 보고 싶은 모양이구먼. 장사꾼 하나가 주먹을 들었다가 석철의 주먹 한 방에 주막 밖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석철이 총각, 진정하게. 그러다 오늘 초상 치르겠네. 허, 석철이 덕분에 우리 마을 처녀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으니 다행이지. 그 힘을 좋은데 쓰는 녀석이라 더 고맙고. 그는 이웃 돕는 일에도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안일을 돕는데 열심이었지요. 이복의 석철이, 우리 집 지붕이 새는데 좀 봐줄 수 있겠나?
이 늙은이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구먼.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든든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이 늙은이가 살아갈 맛이 나는구먼. 이처럼 석철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주는 착한 청년이었고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석철이 월화 부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석철은 22살 되던 해 이웃 마을의 어여쁜 처녀 연화와 혼인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연화는 남편보다 3살 어렸지만 부지런하고 살림 솜씨가 좋아 그들의 집은 늘 정갈했습니다. 얼굴이 곱고 성품은 온순하면서도 현명한 여인이었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지극히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 저물녘 석철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연화는 언제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오늘은 유달리 늦으셨네요. 아이고, 김서방네 소가 아파서 좀 도와주다 보니 해가 다 졌구려. 배고프실 텐데 어서 드세요. 오늘은 산에서 캔 고사리로 나물을 무쳤답니다. 어쩜 이리 맛깔나게 차렸소. 내 복에 자네 같은 아내를 만났지. 힘든 농사일도 자네 얼굴 생각하면 견딜 만하다오. 아이, 참, 또 그런 말씀을. 어서 밥이나 드세요. 소박한 밥상이라 미안할 뿐이에요. 무슨 소리. 자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두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석철도 마을 지주인 월화 부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 역시 월화 부인의 땅을 소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석철은 월화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런 곳에서 뵙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시지? 오, 석철이 아닌가? 요즘 농사는 잘 되어 가는가? 예, 마님 덕분입니다. 마님께서 주신 땅이 기름져서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먼.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님. 오히려 마님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밤낮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앞으로도 일 잘하고 아내도 잘 보살피게. 한편 월화 부인은 마을 행사 때마다 묵묵히 일하는 석철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젊은 사내의 건장한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남몰래 설레었지요. 하지만 과부의 신분으로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초겨울날 월화 부인이 석철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네. 월화 부인은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방 안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어 올렸지요.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생겼네. 월화 부인은 잠시 석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고리짝 하나 메고 내 친정에 좀 다녀와야겠네. 친정아버지 생신이라서 말이야. 석철은 얼떨결에 심부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을 지주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예, 마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아침 일찍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날이 밝자마자 우리 집 앞으로 오게나. 길이 머니 일찍 출발해야 할 걸세. 집으로 돌아온 석철은 아내 연화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연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 추운 겨울에 그 먼 길을 가셔야 한다니요. 날씨도 좋지 않은데? 어쩌겠소. 마님 부탁인데.
하루만 다녀오면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그래도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길에서 배고프면 드시고요. 연화는 작은 보따리에 찐 고구마와 메밀전을 싸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튿날 새벽, 석철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월화 부인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게, 석철이, 이것을 좀 메어주게나. 월화 부인이 가리킨 것은 큼직한 고리짝이었습니다. 석철이 들어보니 꽤 무거웠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많이. 친정아버지 생신 선물로 드릴 비단옷과 양식이라네. 자, 그럼 출발하세. 석철은 고리짝을 등에 짊어지고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발목까지 빠지는 폭설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날씨를 어쩌면 좋을꼬.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기는 어렵겠구먼. 월화 부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석철은 억센 다리로 눈길을 헤치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눈 때문에 발걸음은 점점 더뎌졌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에야 갯나루 근처의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이복의 석철이, 날이 어두워 더 가는 것은 무리일 듯싶네. 오늘은 이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야겠네. 월화 부인이 주막으로 들어가자 주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이런 날씨에 어디를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러게 말일세. 친정에 가는 길인데 눈 때문에 발이 묶였네. 방은 있는가? 아이고, 어쩌죠. 방은 2개뿐인데 한 방은 이미 찼고 남은 방은 하나뿐입니다요. 괜찮네. 우린 모자지간이니 한 방에 묵어도 되네. 석철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월화 부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잣말. 그래. 월화 부인께서는 나이가 많으시니 어머니처럼 생각하면 되겠지. 둘은 함께 방으로 들어가 뜨끈한 국밥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석철은 추위를 달래려 막걸리 한 사발을 마셨습니다. 뜨뜻한 방에 들어오니 피로와 술기운이 겹쳐 석철에게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옷을 입은 채로 방구석에 쓰러져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월화 부인은 잠든 석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튼튼한 팔뚝과 넓은 가슴을 보며 그녀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혼잣말, 이런 젊은 사내가 내 곁에 있었다면? 마음속 오랜 갈증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로 지낸 긴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었습니다. 혼잣말, 딱 이번 한 번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월화 부인은 스스로를 설득하며 조심스럽게 석철에게 다가가 그의 바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석철은 이상한 낌새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고 놀랍게도 치마를 벗어 던진 월화 부인이 그의 그것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석철이 벌떡 일어나자 월화 부인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 좀 살려주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미천한 놈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네. 지금 나는 그저 외로운 여인이고 자네는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내일 뿐이야. 월화 부인은 석철을 와락 껴안고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석철의 머릿속에는 아내 연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월화 부인의 열정적인 모습에 점차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든든한 사내를 만나다니.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이구려. 석철도 점차 몸이 달아오르며 본능적으로 월화 부인에게 응했습니다. 둘은 밤이 깊어가도록 뜨거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새벽녘 잠에서 깬 석철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잣말. 아이고, 이를 어쩐다. 아내에게는 무슨 변명을 해야 한단 말인가?
눈은 사흘 동안이나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은 주막에서 사흘밤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정을 나누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월화 부인은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복의 석철이, 이번 길이 비록 눈 때문에 길어졌지만 자네 덕분에 즐거웠네. 진심으로 고맙다. 마을에 도착하자 월화 부인은 석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곧 다시 부를 테니 기다리고 있게. 집에 돌아온 석철은 아내에게 눈 때문에 길이 막혀 늦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여보, 걱정 많이 했어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석철은 아내를 끌어안으며 깊은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월화 부인이 다시 석철을 불렀습니다. 안방에는 씨안타를 고아놓고 술상까지 차려져 있었지요. 어서 오게, 석철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다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일개 소작인일 뿐입니다. 그 말은 전에도 들었지? 하지만 자네도 나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네. 어서 들어와 문 닫게. 그날 밤 뜨거운 정을 나눈 후 월화 부인이 속삭였습니다. 자네 없이는 이제 못 살겠네. 알겠나. 이 몸은 이제 자네가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녀는 자신의 기구한 삶을 토로하며 석철 덕분에 비로소 여자가 된 것 같다고 눈물 지었습니다. 마님, 저는 이미 아내가 있는 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은 걱정 말게. 아무도 모를 테니. 자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자네 가족을 잘 돌봐주겠네. 내년부터 소작료도 줄여주고 땅도 더 떼어주지. 석철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석철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밤이면 월화 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월화 부인은 석철이 찾아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술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둘의 관계는 깊어졌고 월화 부인은 점차 석철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것이냐? 왜 이리 늦어 내 속을 태우게 만든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마님.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만. 집안일이 그리 중하더냐? 내가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석철은 월화 부인의 집착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현명한 아내 연화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혼잣말, 여보의 얼굴에 그늘이 가시질 않는구나. 밤마다 어디를 다녀오시는 걸까? 어느 날 밤, 연화는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월화 부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지만 이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좋을 게 없다. 남편은 쫓겨나고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게 될 뿐. 연화는 눈물을 삼키고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월화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인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마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제 남편을 귀히 여기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월화 부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했습니다. 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마님, 저는 마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남편을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연화의 당돌한 제안에 월화 부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마님 댁에 하룻밤 머물 때마다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주십시오. 그리 해주신다면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마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월화 부인은 분노 대신 연화의 지혜와 담대함에 감탄했습니다. 좋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대신 이 일은 우리 셋만의 비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 기묘한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로 석철은 정해진 날에 월화 부인의 집을 찾았고 매번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받아왔습니다. 이 이상한 관계는 세 사람 모두에게 나름의 만족을 주었습니다. 월화 부인은 외로움을 달랬고 석철은 쾌락과 함께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위안을 얻었으며 연화는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월화 부인은 나이가 들었고 석철의 젊음도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어느 날 월화 부인이 석철을 불러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석철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네. 자네를 붙잡아두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겠구먼. 그동안 고마웠네. 이제는 자네 가족에게 더 충실해야 할 때야. 듣자 하니 자네 아내가 또 아이를 가졌다더군. 월화 부인은 그동안의 답례로 석철의 가족에게 논 두마지기를 물려주고 소장료도 평생 절반만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월화 부인은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한양으로 떠났고 석철과 연화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월화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유품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연화에게 쓴 편지가 들어있었지요. 연화에게.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바로 내게서 왔노라. 분노 대신 지혜를 선택한 너의 모습에 이 늙은 여인의 가슴은 깊은 울림을 얻었단다. 나는 남의 남편을 빼앗았으나 너는 더 큰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냈지. 부디 너희 부부가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라네. 내가 남긴 땅 중 가장 좋은 논 5마지기를 내 이름으로 남겨두었으니 이는 너희 지혜와 용기에 대한 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니라. 부디 받아주어라. 연화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철도 옛 기억에 잠겼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으로 기이한 인연을 맺었구려. 그랬지요. 하지만 그 덕에 우리 가족이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어쩌면 마님의 외로움이 우리에겐 큰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옳고 그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욕망,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옛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월화 부인이라 불리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화 부인은 4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그녀의 권세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이 마을의 지주로서 100석이 넘는 비옥한 땅을 소유한 부자였지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남편마저 오랜 병치레 끝에 세상을 떠나자 월화 부인은 홀로 가문과 광활한 농토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웅천 김씨 가문의 딸로 태어나 18배 이웃 고을 양반가의 외아들과 혼인하였으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마저 병약해지자 그녀는 연약한 교수에서 점차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여장부로 변모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병석에 누워있던 10년 동안 월화 부인은 홀로 모든 집안일을 처리하며 재산을 더욱 불려나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과부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가문을 더욱 번창시켰습니다. 월화 부인은 풍채가 당당하고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희었으며 나이가 들었음에도 피부가 맑고 눈빛이 깊어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특하여 집안일뿐만 아니라 농사일에도 밝아 소작인들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답니다. 마님,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수확이 변변치 않습니다요. 소작료를 조금만 깎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뭄이 심한 것은 내 눈으로도 보았네. 하지만 자네 노는 개울가에 있어 물이 모자랄 리 없었을 텐데. 이처럼 월화 부인은 농사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소작인들은 감히 거짓을 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 없는 지주는 아니어서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깎아주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과부나 의지할 곳 없는 고아에게는 유독 관대했으니 이는 그녀의 외로운 처지를 투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기 워라 마님 오신다. 어서들 허리 굽혀라. 워라 부인이 마을에 나타나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굽실거리며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한해 농사가 좌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마님, 올해는 장마 때문에 농사를 망쳤습니다.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힘드니 제발 소장료 좀 깎아주십시오. 딱한 사정은 알겠다. 어쩔 수 없지? 올해는 쌀 2말만 덜 내게. 대신 내년에는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이야. 이렇게 워라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과부로 지낸 10여 년 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철저히 단속하며 세간의 험담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 영원히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인한 그녀라도 밤이면 빈 이불을 부여잡고 한숨 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장정, 석철이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석철은 마을에서 소문난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는 30에 가까웠고 어깨는 산처럼 넓었으며 팔뚝은 아름드리 나무 기둥처럼 굵었습니다. 키는 6척 거구였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의 눈매는 매처럼 날카로웠지요. 심지어 황소도 혼자서 들어 올린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석철은 어린 시절 큰 홍수로 부모를 잃고 외삼촌 댁에서 자라며 말수가 적어졌지만 그 대신 묵묵히 힘을 키웠습니다. 15세 이미 어른 장정 둘의 몫을 해냈고 성인이 되자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석철이 녀석 봤나? 어제는 혼자서 김서방네 묵은 참나무를 베어 옮겼다더군. 그놈 힘이야말로 소 10마리는 될 게야. 성인장정 여럿이 붙어도 힘든 일인데 말일세.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도 석철은 그저 쑥스러운 듯 웃을 뿐 자신의 힘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됨도 착하여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아이들에게는 다정했습니다. 틈만 나면 나무 장난감을 깎아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지요. 석철이 아재. 오늘은 무슨 장난감 깎아 오셨어요? 오늘은 소 1마리씩 깎아왔단다. 자, 하나씩들 가져가려무나. 와, 석철이 아재가 최고예요. 석철은 아이들이 귀여운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부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막에서 타지 장사꾼들이 마을 처녀를 희롱하자 석철이 벌떡 일어나 그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보시오들. 남의 마을 귀한 처자를 함부로 대하면 어쩌자는 거요. 이 촌놈이 어따 대고 간섭이야. 촌놈이라니. 내 주먹 맛이 보고 싶은 모양이구먼. 장사꾼 하나가 주먹을 들었다가 석철의 주먹 한 방에 주막 밖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석철이 총각, 진정하게. 그러다 오늘 초상 치르겠네. 석철이 덕분에 우리 마을 처녀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으니 다행이지. 그 힘을 좋은데 쓰는 녀석이라 더 고맙고. 그는 이웃 돕는 일에도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안일을 돕는데 열심이었지요. 이복의 석철이, 우리 집 지붕이 새는데 좀 봐줄 수 있겠나? 이 늙은이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구먼?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든든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이 늙은이가 살아갈 맛이 나는구먼? 이처럼 석철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주는 착한 청년이었고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석철이 월화 부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석철은 22살 되던 해 이웃 마을의 어여쁜 처녀 연화와 혼인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연화는 남편보다 3살 어렸지만 부지런하고 살림 솜씨가 좋아 그들의 집은 늘 정갈했습니다. 얼굴이 곱고 성품은 온순하면서도 현명한 여인이었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지극히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 저물녘 석철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연화는 언제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오늘은 유달리 늦으셨네요. 아이고, 김서방네 소가 아파서 좀 도와주다 보니 해가 다 졌구려. 배고프실 텐데 어서 드세요. 오늘은 산에서 캔 고사리로 나무를 무쳤답니다. 어쩜 이리 맛깔나게 차렸소. 내복에 자네 같은 아내를 만났지. 힘든 농사일도 자네 얼굴 생각하면 견딜 만하다오. 아이, 참, 또 그런 말씀을. 어서 밥이나 드세요. 소박한 밥상이라 미안할 뿐이에요. 무슨 소리. 자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두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석철도 마을 지주인 월화 부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 역시 월화 부인의 땅을 소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석철은 월화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런 곳에서 뵙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시지? 오, 석철이 아닌가? 요즘 농사는 잘 되어 가는가? 예, 마님 덕분입니다. 마님께서 주신 땅이 기름져서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먼.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님. 오히려 마님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밤낮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앞으로도 일 잘하고 아내도 잘 보살피게. 한편 월화 부인은 마을 행사 때마다 묵묵히 일하는 석철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젊은 사내의 건장한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남몰래 설레었지요. 하지만 과부의 신분으로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초겨울날 월화 부인이 석철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네. 월화 부인은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방 안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어 올렸지요. 부르셨습니까? 많이. 그래,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생겼네. 월화 부인은 잠시 석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고리짝 하나 메고 내 친정에 좀 다녀와야겠네. 친정아버지 생신이라서 말이야. 석철은 얼떨결에 심부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을 지주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예, 마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아침 일찍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날이 밝자마자 우리 집 앞으로 오게나. 길이 머니 일찍 출발해야 할 걸세. 집으로 돌아온 석철은 아내 연화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연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 추운 겨울에 그 먼 길을 가셔야 한다니요. 날씨도 좋지 않은데? 어쩌겠소. 마님 부탁인데. 하루만 다녀오면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그래도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길에서 배고프면 드시고요. 연화는 작은 보따리에 찐 고구마와 메밀전을 싸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튿날 새벽, 석철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월화 부인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게, 석철이, 이것을 좀 메어주게나. 월화 부인이 가리킨 것은 큼직한 고리짝이었습니다. 석철이 들어보니 꽤 무거웠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많이. 친정아버지 생신 선물로 드릴 비단옷과 양식이라네. 자, 그럼 출발하세. 석철은 고리짝을 등에 짊어지고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발목까지 빠지는 폭설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날씨를 어쩌면 좋을꼬.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기는 어렵겠구먼. 워라 부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만